이번에 우리가 배울 알고리즘은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배웠던 사리마 X를 넘어서서 프로펫과 뉴럴 프로펫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우리 지금 사리마 X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배웠는데 이것은 사실 선형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선형 기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아치 가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알고리즘은 이제는 선형을 넘어서서 다소 비선형적인 접근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중에서 가치 같은 경우에는 가치 이외에 여러 가지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뭐 커널 에스티메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ETS 알고리즘이라던가 아니면 익스포넨트 스무징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전통적인 비선형 알고리즘, 통계 추론 기반 비선형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조금 넘어서서 지금 하는 것은 프로펫과 뉴럴 프로펫입니다. 왜냐면 이 사이에 있는 비선형 스태티스티컬 통계 추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정한 도메인, 비즈니스에 한정돼서 집약적으로 많이 쓰이는 케이스고 사실 다소 범용으로 쓰이는 것은 프로펫과 뉴럴 프로펫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우게 될 딥러닝류가 훨씬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전통적인 통계 추론 알고리즘과 딥러닝 또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펫, 뉴럴 프로펫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도 이것은 통계 추론과 딥러닝, 신경마 알고리즘 사이에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펫, 뉴럴 프로펫은 페이스북이 만든 알고리즘인데 처음에는 곧 배우시겠지만 프로펫 알고리즘을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딥러닝 네트워크를 일부 포함시켜서 뉴럴 프로펫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이번 시간에 이 뉴럴 프로펫 알고리즘을 실습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앞서 배웠던 선형 기반 통계 추론 알고리즘은 사리마 X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선형 기반 알고리즘의 전부이며 그 뒤에는 아치, 가치, ETS, 익스포넨셜 등등 전통적인 통계 추론 알고리즘부터 프로펫, 뉴럴 프로펫, 뉴럴 네트워크, LSTM, 트랜스포머 등등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좀 더 정교한 에스티메이션을 위한 비선형적인 접근이다. 한마디로 X와 Y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다차원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엔 전통적 통계 추론도 아니고 딥러닝도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뉴럴 프로펫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뉴럴 프로펫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부 설치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셀은 PIP 업데이트 이외에 이렇게 뉴럴 프로펫에 관련된 설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설치 내용.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설치할지를 저 옵션을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셔야 되고 PIP 업데이트 외에 사실 통상 세 가지 방식의 뉴럴 프로펫 설치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IP 인스톨에서 뉴럴 프로펫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뉴럴 프로펫 라이브 버전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별도로 띄우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Git도 설치해야 되는데 Git이라는 것은 GitHub에서 파이썬의 데이터 또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의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Git을 사용해서 이 주소에 있는 이 주소는 뉴럴 프로펫의 실제 오리지널 파일이 있는 주소입니다. 저만 살짝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실제 뉴럴 프로펫에 관련된 설명, 도큐멘트와 함께 관련된 코드가 최신 버전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최신 버전을 클론해서 받을 수가 있고
실제 그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PRP 인스톨, 방금 받았던 모든 파일을 설치하는 것,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것은 참고하시고, 관련된 설치, git 설치 등은 별도 자료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설치는 git을 설치한 다음에 이 코드 셀을 3개를 아나코나 프롬프트에서 실행하면 된다 라고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설치 부분은 간단하게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PRP 업데이트 한 다음에 뉴럴 프로펫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뉴럴 프로펫 알고리즘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서 배웠던 타임 시리즈 분석 관련해서 만든 다양한 모듈들이 있죠. 사용자 정의 함수, 이것들을 불러왔고, 그리고 실제 뉴럴 프로펫을 쓰기 위해서는 뉴럴 프로펫 모듈로부터 뉴럴 프로펫을 불러오면 된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코드가 수정될 수 있을 거 감안해서 수정되더라도 실제 코드에서 셀을 실행했을 때 수정된 것들을,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토 릴로드를 함께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제 뉴럴 프로펫 알고리즘의 데이터부터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뉴럴 프로펫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 페이스북이 공개한 시계열 예측 기반 라이브러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세, 계절성 분해할 때 값법 모형이 있었죠. 그쵸? 더하기 기준인지 곱하기 기준인지. 그런데 값법 모형, 더하기를 기준으로 그러한 기반으로 만들어낸 통계 추론 알고리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퀵 가이드를 보시면 실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프로펫 알고리즘 쓰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퀵 스타트 가이드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17년도에 이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페이스북이 스탠퍼드와 모나시 대학 연구원 등을 협력해서 새로운 시계열 예측 라이브러리를 2021년에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프로펫의 확장판으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아이디에이션을 포함시키고 훨씬 사용법을 심플하게 한 게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토치라는 딥러닝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있습니다. 딥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가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면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이토치로 사용 또는 개발되어 구축되었고, 오토 리그레시브 네트워크와 같은 정교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포함시켰습니다. 퀵 가이드를 보시면 뉴럴 프로펫에 관련된 설치 방법, 제가 한 얘기보다 훨씬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상세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뉴럴 프로펫에 만든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럴 프로펫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완전 자동화 모듈도 아니고, 딥러닝처럼 그렇다고 해서 사리마엑스처럼 완전 수동 모듈도 아닙니다. 절반은 수동, 절반은 자동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닙니까? 사실 그런 접근이 아닙니다. 이 알고리즘을 만든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 자동화된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 완전 자동화된 기술은 잘 사용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분석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튜닝할 수가 없어요. 자동화된 건 자동화 되어버려서 그 안에 있는 구조를 내가 세세하게 다 알기 전까지는 그 일일이 다 내려받아서 내가 직접적으로 한 땀 한 땀 코드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튜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에
통상 이런 자동화 기술은 사실은 도메인 지식, 나의 경험적 지식 기반을 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수학적 지식 그리고 컴퓨테이션적인 자동화 반복문을 통해서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데이터 분석 기반, 데이터 분석 도메인에 경험적 지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 지식을 반영하고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튜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경험적 지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알고리즘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가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특정 도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업에 가면 기본적으로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 굉장한 역량, 경험을 통해서 매우 장점이 될 수 있는 특징들을 많이 알고 있는 분석 도메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식들을 활용하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도메인 전문가들은 도메인 지식만 풍부한 편이고 사실 데이터 분석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반면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은 쉽게 컨트롤 가능한데 사실 도메인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경험적 특성 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반영해서 수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동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자동화한. 그래서 절반은 수동, 절반은 자동화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뉴럴 프로펫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적합하다라기보다는 비전문가가 어느 정도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기술을 참고해서 본인의 경험적 특성, 지식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뭐 추천 시스템, 아니 마케팅, 프로모션 등등 해서 다양한 분야를 보면 완전 자동화된 최신 기술로서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설명도 안 되고 사실 이걸로 비즈니스 했다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지죠? 딥러닝이 책임집니까? 아닙니다. 현업에서는 사실 설명되지 않고 근거가 없는 알고리즘을 무작정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뉴럴 프로펫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정확도 예측 성능이 매우 좋은 편이고 다양한 추세, 주기적 특성, 이벤트, 휴가, 상한선, 이상치 등등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게 튜닝하면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와 프로펫을 비교하자면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데이터 지식 또는 통계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유출을 해야 되죠. 하지만 프로펫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실시간 수정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인 특성, 사실은 매우 획일적으로 정한 다음에 반영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주기는 연도별 데이터니까 연도 계절성이 있어요 라고 획일적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프로펫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별 계절성이든 주별 계절성이든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유연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는 정상성을 담보하고 있지만 프로펫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반영을 합니다. 또한 아리마는 결측치가 있으면 알고리즘이 돌아가지 않았죠. 반면 프로펫은 알아서 결측치까지 반영을 해서 처리를 다 합니다. 따라서 훨씬 사용이 유용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뉴럴 프로펫 설치와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뉴럴 프로펫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왼쪽에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오고 관련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럴 프로펫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 사용법을 설명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추세와 계절성 어떻게 반영해서 모델링 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사리마 X에 처리할 수가 없는 수동으로 계절성을 반영한다던가 특정한 이벤트, 국가 이벤트,
독립변수 추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뉴럴 네트워크 처리까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부분입니다. 자, 우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공유경제 수요 예측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는 실제로 어떻게 전처리해야 되는지 시계열적 특성에서 어떻게 현실성을 반영하는지 스케일링을 하는지 다중 공선성을 처리하는지까지 배울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처리까지 끝내놓았습니다. 전처리까지. 그래서 이 데이터는 13,000개 정도의 트레인 사이즈, 4,000개 테스트 사이즈가 되고 있습니다. 24개의 컬럼인데 12개 정도가 다중 공선성이 제거된 다소 독립적인 변수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뉴럴 프로펫을 해볼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아래에 도시의 이산화질소 배출량 관련된 데이터를 함께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걸 주석만 푸시면 쉽게 데이터를 블루리스트로 구성해 놓았고 이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뉴럴 프로펫을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기본 사용법. 자, 기본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접근이 포함되어 있고 아직 배우진 않으셨지만 히든 네트워크, 은닉층이라고 하는데 은닉층의 개수 이런 것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모델링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개를 예측할 것인가 그리고 정규화, 표준화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의 파라미터에서 많이 다루는 러닝 레이트, 학습을 빠르게 할 것인가 느리게 할 것인가 그리고 비용함수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또한 딥러닝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샘플을 몇 개씩 넣을 것인가 전체 데이터를 몇 번 학습할 것인가 이런 파라미터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측치가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자동 대체, 선형 대체, 롤링 윈도우 방식 대체 아니면 삭제 등등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데이터는 이렇게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저만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프로펫 알고리즘, 뉴럴 프로펫 알고리즘 모두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DS, Y, 컬럼명까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DS는 시간 정보가 들어가야만 하고 Y 값은 실제 Y,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컬럼 이름까지 타임스탬프, 그 다음에 종속 변수 Y, 카운트 이런 게 아니라 DS, Y라고 입력을 해줘야지만 나머지 단계에서 자동으로 시간과 종속 변수를 인지를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뉴럴 프로펫 알고리즘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델링 단계, 뉴럴 프로펫을 불러오고 실제 이 변수를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Y-train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밸리데이션으로 판단하겠다. 그리고 10개월 데이터는 프리퀀시 정해야 되죠.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하라. 그리고 관련돼서 추가한 것들, 프로그레스 진행 상황들을 시각화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그런 다음에 파라미터즈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필요하다라고 수동으로 넣었죠. 이런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에 대한 결과를 시각화해줍니다. 시각화. 이렇게 해서 모델 불러오고 학습하고 파라미터 시각화, 결과 시각화까지. 그런 다음에 예측 부분은 프리딕트 함수로 쉽게 가능합니다. 프리딕트 함수로 Y-train 예측 그리고 혹시 decompose 혹시나 우리가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는 추세와 계절성 분리 가능하죠. 그러한 분리 필요하니? 라는 뜻입니다. 분리해주세요 라는 뜻이고 로우 데이터
입력한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입니까?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파라미터, 오리지널 데이터, 그리고 애초에 디컴포즈 필요한지 아닌지, 로우 데이터인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예측한 값에 우리와 입력과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다시 한번 똑같이 맞춰줍니다. 원래 데이터도 DS로 시간 정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를 DS로서 반영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트레인 말고 테스트에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트레인 테스트 성능을 확인하고 결과를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시각화합니다. 테스트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기준 잔차를 통해서 잔차 진단까지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실행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딥러닝의 프레임워크인데 아직 딥러닝을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시계열 분석과 딥러닝 사이에서 이 관계성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이폭이라고 나오죠. 전체 데이터를 딥러닝은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합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 그리고 로스, 비용 함수가 얼마인지, MA,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 우리가 반영했죠. 테스트 데이터 기준에서 밸리데이션의 MA, RMSE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것을 실행해 보시면 저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실행하면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학습 과정. 학습을 하면서 전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이렇게 수치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딥러닝류의 알고리즘은 다 이런 식입니다. 이폭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를 계속 반복하면서 실시간으로 비용함수 그리고 평가함수가 바뀌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런 프레임워크를 반영하는 것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이고 시계열 분석에서 딥러닝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시계열 분석에서 뉴럴 프로페셔 통해서 딥러닝의 프레임워크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보시면 너무 생소하니까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이 된다라고 보여드렸고 그래서 학습이 완료된 결과 96번의 전체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보인다 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실제 결과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실제로 트레인과 테스트 각각에 대해서 성능이 이 폭을 96번 반복할 때마다 어떻게 좋아지는지 표시해줍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인 성능이 훨씬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테스트는 트레인만큼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학습을 반복할수록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은 실제 계절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추세까지 한꺼번에 반영되어 있는데 결과가 많습니다. 자, 4개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공유 데이터에 대한 2년치 데이터죠. 트레인 기준 1년 6개월입니다. 그렇죠? 1년 6개월에 대해서 추세부터 뿌려줍니다. 추세. 전반적인 추세. 그리고 추세에 대한 변화량. 차분한 값이겠죠? 함께 표현해줍니다. 그렇죠? 별도로 레그를 취해서 뺄 필요가 없습니다. 제시해주고 있고 아래 보시면 실제 계절성 2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별 계절성. 그래서 보시면 1월부터 다음 일요일까지 일반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무언가 주말로 갈수록 자전거 공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계절성이 있고 아래는 마찬가지의 계절성인데 데일리입니다. 그래서 hour of day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밤 12시부터 그 다음 24시까지죠. 시간입니다. 시간 중에서 아무래도 자전거 공유에 대한 수요는 밤 시간은 별로 없죠. 6시부터 해서 늘어나다가 점심시간에 살짝 좀 늘어나다가 그쵸? 그러다가 근무가 끝나고 나서 한 4, 5시부터 피크를 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 날이 지고 하니까 탈 수가 없죠.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클리, 데일리 계절성도 한꺼번에 시각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예측 성능. MA 기준 70과 192가 나왔죠. 그리고 실제 테스트 기준 6개월치에 대한 예측입니다. 아직은 예측이 그렇게 정교하진 않죠. 트레인 대비 테스트가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Y 테스트 정답인 반면 주황색은 실제 예측 값입니다. 뒤에 있는 과정을 통해서 반영하다 보면 훨씬 정교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을 통해서 실제 잔차는 정규분포에 약간은 가까운 듯 하나 여전히 추세, 분산이 남아있는 것 같죠? 또한 ACF, PACF를 보면 이렇게 여전히 잔차가 화이트 노이즈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모델링에서 할 게 많을 거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계량까지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ADF 기준 0.05 기준 비정상성 데이터다, 잔차가. 그리고 KPSS 기준 마찬가지 비정상성 데이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한마디로 추세와 계절성 모두 남아있다 라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뉴럴 프로펠 알고리즘 어떤 파라미터를 다루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앞선 기본 사용법 마지막 실습 결과에서 데이터에 추세와 계절성이 남아있는 듯한 통계량을 확인했죠. 따라서 우리는 추세를 반영해서 모델링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 계절성을 반영해서 별도 모델링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추세를 반영하는 모델링. 추세에 좀 더 다양한 패턴을 반영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파라미터는 그로스입니다. 실제 추세가 없는지, 아니면 선형인지, 아니면 연속적이지 않고 다양한 패턴이 등장하는지 이렇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체인지 포인트, N 체인지 포인트, 그리고 체인지 포인트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체인지 포인트가 발생하는 시점들의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체인지 포인트 처음 들어보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체인지 포인트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예시를 통해 몇 가지 보여드리면, 자,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사실은 여러 가지 패턴이 가능한데 체인지 포인트란 기본적으로 기존에 움직이던 움직임이 완전하게 달라져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는 이런 사이의 경계값을 체인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 이것도 꽤 중요한 분석 토픽 중에 하나인데, 아래와 같이 이렇게 추세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 추세가 변하는 그 경계성, 그 경계선에 대해서 체인지 포인트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는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이런 10개월 데이터에서 실제로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이라고 되어 있죠. WTI 오일에 대해서 실제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추세가 상승, 하락 아니면 패턴이 바뀌는 이런 케이스에 경계점을 표시하는 것이 체인지 포인트 디텍션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특정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분포 하나에서만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분포가 결합될 수도 있죠. 마치 이런 거죠. 이런 분포가 달라졌어, 새로운 분포가 또 달라졌어, 이렇게 분포가 바뀌는 구간, 바뀌는 시점을 체인지 포인트라 보기도 합니다. 어쨌건 실제로의 체인지 포인트 개념은 추세가 바뀌든 계절성이 바뀌든 분포가 바뀌든 어떤 데는 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패턴이 기존 거와 달리 변환되는 시점을 체인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을 측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우리 비즈니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12년 1월 1일 이런 것처럼 새해니까 프로모션 크게 한번 내자,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 프로모션 크게 한번 내자, 이럴 수도 있죠. 사실 사람이 만드는 게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만드는 것이 실제 현실이자 비즈니스죠. 데이터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크게 변할 수도 있는 게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런 시점을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추고 찾아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제로 치면은 갑자기 큰 프라이스의 붕괴 또는 급등하는 경향, 사실 기존에 있던 패턴에서 볼 수가 없는 경향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패턴 학습한 다음에 이렇게 급등, 급락 하는 패턴을 잡는 것도 쉽지 않듯이 이런 것들을 통상 체인지 포인트로 별도로 관리하는 게 데이터 분석의 방향이긴 합니다. 어쨌건 뉴럴 프로펫은 실제로 체인지 포인트를 저희가 임의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은 특별하게 다른 그 전과 달리 예를 들어서 급등이 있던 날이야, 급락이 있던 날이야, 아니면 프로모션을 크게 한 날이야, 이런 특징이 있듯이 이럴 때 패턴은 별도로 비즈니스 도메인 담당자가 훨씬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점을 별도로 매출을 계산한다던가 이렇게 위해서 별도 반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안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체인지 포인트 몇 개일까 임의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존 데이터 대비 약 몇 퍼센트 정도 체인지 포인트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비율로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해본 다음에 가장 우리의 데이터의 미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체인지 포인트를 반영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이렇게 실제 다소 현실성 있는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 체인지 포인트를 추세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렌드 레그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 포인트의 변화에 대해서 자유도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미만은 빠르게 커지면 제한적이라 되어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 미만의 수치를 반영한다는 것은 체인지 포인트의 변화를 다소 낮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한을 둔다는 것이고 1보다 크게 두면은 좀 더 체인지 포인트의 발생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트렌드 레그 스레시홀드도 있습니다. 체인지 포인트의 추세가 있겠죠. 이것을 너무 몰려있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세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파라미터를 반영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의 셀은 약간 옵션, 환경 설정과 같은 개념인데 실제로 코드가 길어질 경우에 드문드문 중간마다 그래프를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매트플라립 매번 호출하게 되면은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홀드가 많이 생깁니다. 중간중간 멈칫하는 게 생겨서 그래서 시각화가 호출할 때마다 그림을 생성하지 않고 오프를 시킨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 인터랙티브한지 확인해보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그림을 그리는 게 실제 코드의 구현, 파이썬의 동작에서 훨씬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매트플라립을 오프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링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기본 사용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 사용법에서 실제 데이터를 DS와 Y 컬럼명, 그리고 뉴럴 프로펫, 데이터 학습, 파라미터 시각화, 예측, 검증, 결과 시각화, 잔차 진단. 이 흐름은 동일한데 실제 뉴럴 프로펫에 파라미터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추세는 선형성을 반영하고 체인지 포인트는 임의로 부여하지 않되 한 20개 정도, 레인지는 전체 데이터의 한 50% 정도, 그리고 자유도는 다소 적극적이지 않게 제한을 두었고 스레시홀드를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동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체인지 포인트, 특정한 이슈, 이벤트들을 쉽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 학습 이후에 실제 트레이너 테스트의 결과가 이 폭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트렌드 나오죠. 트렌드가 다소 수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체인지 포인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체인지 포인트 때문일 수 있지만 트렌드에 대한 변화량 그리고 위클리 계절성, 데일리 계절성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MA 기준 76과 107 나왔죠. 107 앞에 거 같이 보면 76과 107 거의 테스트는 절반 이상 50% 이상 성능이 좋아진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추세를 좀 더 정교하게 반영했더니 앞에서 봤던 추세 대비 좀 더 스무스한 추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실제 성능은 MA 기준 트레이는 성능이 안 좋아졌지만 테스트 성능이 좋아져서 훨씬 과적 값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예측을 보면 다소 직선에 가깝죠?
그렇죠? 앞에 기본 사용법과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언가 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상승하는 예측을 했죠. 실제는 하락인데, 그래서 추세를 좀 더 체인지 포인트 넣었더니 실제 결과상 좀 더 스무스하게 내려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잔차는 정규 분포는 여전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추세 남아있고 분산도 남아있네요. 잔차 역시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통계란 기준에서도 ADF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KPSS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추세는 그래도 통계란 기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다. 그런데 계절성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모델링 할 게 많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계절성 반영입니다. 추세는 방금 반영을 했고 계절성은 통상 이런 5개의 파라미터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계절성 모두가 있습니다. 추세, 계절성이 더하기 관계인지 곱하기 관계인지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성 변화의 자유도 마찬가지 1 미만은 다소 넓은 계절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커지게 되면은 넓은 게 아니라 다소 좁게 좁은 범위에서 계절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 계절성, 주 계절성, 데일리 계절성 필요한지 아닌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 이렇게 5개의 파라미터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계절성을 애디티브 관점으로 보겠다. 실제 우리가 이 데이터 자전거 공유 데이터를 봤을 때 멀티플리케이티브보다 애디티브가 좀 더 수요에 대한 설명력을 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애디티브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1 정도 뉴트럴하게 넣었고요. 연 계절성 반드시 넣고 위클리 데이트는 알아서 있으면 출력 없으면 말고 라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 동일합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 트렌드 테스트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체인지, 그리고 연 계절성 위클리 데일리 나왔네요. 자, 위클리 데일리는 앞서 봤던 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연 계절성 이렇게 추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제 보시면 우리가 2년치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였죠. 그런데 알아서 1년치 정도를 뽑아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봄, 여름, 가을에 자전거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런 패턴을 잘 반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성능 70, 104입니다. 테스트 성능, 트렌드 성능이 모두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죠. 미세하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예측 그림이 추세를 좀 더 반영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진동이 계절성 반영 때문에 조금씩 포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잔차는 여전히 정규분포 아니지만 그래도 추세는 많이 잡힌 것 같고 분산도 약간씩 잡히는 느낌이 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잔차는 ACF, PACF 결과 화이트 노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ADF 역시 마찬가지로 정상, 추세는 없는데 계절성은 남아있어. 이렇게 KPSS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세와 계절성을 기본적으로 뉴럴 프로펫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떻게 적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